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두 번째 산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인가요? 좋은 차를 사서 자랑스러울 때, 차를 타고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갔을 때, 그럴 때도 물론 기분이 좋겠지만 제가 정말로 기쁨과 감동을 느꼈을 때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올 때, 길을 비켜주었을 때였습니다. 물론 다른 차들도 함께 최대한 길을 내주며 구급차가 지날 수 있도록 해주었죠.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말입니다. 늘 그런 상황을 영상으로만 보며 감동하곤 했는데 내가 직접 그 대열에 끼자 오래도록 기분이 좋았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작지만 돕고자 했고 그 길에 있던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음을 보며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성공에만 집중해 살다 보면 노력만큼 성공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성공에만 도취되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이 부족해지고 이해와 위로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나름의 명성을 얻었음에도 뭔가 마음이 허해지죠. 왜 그럴까요? 오늘의 책 두 번째 산은 이 문제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행복과 기쁨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잠시의 만족에 지나지 않는 행복보다 오래도록 마음을 채워주는 기쁨을 얻기 위해 두 번째 산을 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는 책 내용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두 개의 산. 기쁨을 온몸으로 발산하는 사람들을 이따금 만난다. 내면의 빛으로 환히 빛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상냥하고 평온하며 작은 즐거움에 기뻐하고 큰 즐거움에 고마워한다. 물론 이들은 완벽하지 않다.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잘못된 판단을 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 가족, 대의, 공동체 또는 믿음에 단호히 헌신한다. 이들은 자신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며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데서 깊은 만족감을 누린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짐을 기꺼이 진다. 그러면서도 그 짐을 평온하게 받아들인다. 그것을 이미 정리되고 해결된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이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로 느끼도록 해주며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기쁨이 단지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인생관일 수도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누구나 뭔가를 성취하고 나면 잠시 황홀감에 취하곤 한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 황홀감과 달리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다 내려놓는 사람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영원한 기쁨이란 것도 존재한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내가 생각하는 두 개의 산이 있다. 이들은 학교를 졸업한 뒤 취직을 하거나 가정을 꾸리며 자신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산을 찾아낸다. 난 경찰이 될 거야. 난 의사가 될 거야. 난 기업가가 될 거야. 첫 번째 산에서 우리 모두는 특정한 인생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 과업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재능을 연마하고 확고한 자아를 세우고 자신의 족적을 세상에 남기려고 노력하는 일 등이다. 이 첫 번째 산에 오를 때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평판 관리에 신경을 쓴다. 그래서 늘 점수를 기록한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내 순위는 전체에서 어디쯤일까? 심리학자 제임스 홀리스가 지적하듯이 이 단계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신을
자기의 참모습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 첫 번째 산에서 사람들이 설정하는 목표는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서 규정하는 통상적인 목표이다. 성공하기, 남들에게 존경받기, 제대로 된 사회 집단에 초대받기, 그리고 개인적인 행복 누리기. 전부 통상적인 것이다. 좋은 집, 화목한 가정, 멋진 휴가, 맛난 음식, 좋은 친구들. 그러다가 문득 무슨 일이 벌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산의 정상에 올라 성공을 맛보고 또 끝내 손에 넣지만 만족하지 못한다. 이게 내가 바라던 전부인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더 심오한 여정이 반드시 있음을 알아차린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호된 실패의 시련을 겪으며 나가 떨어진다. 이들은 커리어와 가정과 평판에 문제가 생긴다. 인생이라는 것이 성공이라는 정상을 향해 꾸준하게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다. 알고 보니 인생은 다른 모습, 한층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감추고 있음을 깨닫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 예기치 않게 옆길로 빠진다. 자식의 죽음, 암투병, 약물 중독과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힘겨운 싸움 같은 인생을 바꾸어 놓는 비극이 이들을 강타했기 때문이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 사람들은 더는 산 위에 있지 않다. 이들은 당혹스러움과 고통스러움의 계곡에서 헤맨다. 이런 일은 어떤 나이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 8살에도 85살에도 또는 그보다 더 많은 나이에도 일어날 수 있다. 첫 번째 산에서 굴러 떨어지는 일은 어떤 연령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계곡에 떨어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시기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드러내며 자신이 생각하던 모습이 사실은 진정한 자기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준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도 알지 못했던 내면이 노출되고 만다. 자기가 겉으로 내걸고 다니던 여러 모습들이 실제 자신이 아님을 비로소 알아차린다. 또 다른 층이 엄연한 자기로 존재함을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어떤 모습, 어둠이 또리를 틀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열망들이 살아 숨쉬는 어떤 기질이 실제 자기 모습으로 존재함을 그제야 깨닫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고통에 맞닥뜨리면 움츠러든다. 이들은 평균 이상으로 더 두려워하고 분개하는 듯이 보인다. 이들은 겁에 질려 자신의 깊은 내면을 외면한다. 그리하여 인생이 갈수록 더 쪼그라들고 더 외로워진다.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슬픔을 끌어안고 사는 노인을 주변에서 흔히 본다. 이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지 못한 채 오래전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잘못된 일을 놓고 끊임없이 화를 내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계곡이 자기 발견과 성장의 계기가 된다. 고통의 시절은 일상이 피상적으로만 흘러가는 것을 방해해서 자신의 좀 더 깊은 내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자기 기질 깊숙한 곳에 보살핌의 본질적인 어떤 능력, 즉 자아를 초월해서 타인을 보살피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있음을 깨닫는다. 이 열망에 맞닥뜨릴 때 이 사람들은 전인적인 인간이 될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다. 이들은 익숙한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마침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것도 단지 구호로서가 아니라 현실 속 실천으로. 사람들의 인생은 가장 큰 역경의 순간에 자기가 대응한 방식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규정된다. 고통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한 사람들은 두 가지 작은 반란 단계로 나아간다. 첫 번째로 이들은 자기의 이상적 자아에 반기를 든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산에 있을 때 이들의 자아는 자기가 얻으려고 애쓰는 무엇, 즉 명성이나 즐거움이나 성공을 기대하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계곡에 떨어지고 나서는 이상적 자아에 흥미를 잃는다. 물론 나중에 이들은 여전히 이기적인 욕구를 느끼기도 하고 또 거기에 굴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자아의 욕구들은 자신이 자기 안에서 발견한 깊은 영역들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할 것임을 이들은 깨닫는다. 네덜란드의 가톨릭 사제이자 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표현했듯이 이들은 자기의 이상적 자아보다 자기가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깨닫는다. 두 번째로 이들은 주류 문화의 반기를 든다. 평생 동안 경제학 강의를 들어왔거나 또는 인간은 이기적인 관심사, 돈, 권력, 명성을 추구한다고 가르치는 문화권에서 살아온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남들이 자기에게 당연히 바라야 한다고 말하는 모든 것에 흥미를 잃어버린다. 이들은 진정으로 바랄 가치가 있는 것들을 자기가 바라기를 원한다. 이들은 자기 욕구의 수준을 한층 높인다. 세상은 이들에게 좋은 소비자가 되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소비되는 존재가 되길 원한다. 이들이 그러도록 등을 떠미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대의이다. 세상은 이들에게 독립을 원하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상호 의존을 따뜻한 인간관계의 망안에 녹아들기를 원한다. 세상은 이들에게 개인적인 자유를 원하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친밀함과 책임과 헌신을 원한다. 세상은 이들에게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가 성공을 추구하길 원하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온갖 잡지들은 이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묻기를 바라지만 이들은 개인적인 차원의 행복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것으로 시선을 돌린다. 고통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한 사람들은 용감해져서 자기의 예전 자아의 어떤 부분들이 소멸해 버리도록 방치한다. 계곡에 떨어진 뒤로 그들의 동기부여는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타인중심적인 것으로 바뀐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아 하고 깨달음을 얻는다. 첫 번째 산이 알고 보니 내 산이 아니었구나. 이 산보다 더 큰 또 다른 산이 저기 있구나. 저 산이 바로 내 산이다. 이 두 번째 산은 첫 번째 산의 반대가 아니다. 이 산에 오른다고 해서 첫 번째 산을 내팽개친다는 뜻이 아니다. 두 번째 산에 오르는 것은 첫 번째 산에 오르는 것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여정이다. 이 여정은 좀 더 관대하고 만족스러운 인생 국면이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와 정치학자 케네스 샤프는 공저 어떻게 일해서 만족을 얻는가에서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루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루크가 일하는 병원에는 어쩌다 싸움판에 휘말렸다가 다쳐서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청년 환자가 있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날마다 환자 곁을 지키며 아들이 깨어나길 기도했다. 하지만 6달이 지나도 청년은 깨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크는 그 청년이 누워있는 병실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청소했다. 그때 병실에는 청년의 아버지가 없었다. 담배를 피우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이다. 그런데 그날 오후 병원 복도에서 루크와 우연히 마주친 그 아버지는 다짜고짜 루크에게 왜 자기 아들 병실을 청소하지 않았느냐고 쏘아붙이며 따졌다. 첫 번째 산에서는 자기를 청소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므로 이때 루크가 보인 반응은 당연히 아까 청소했는데요. 그때 담배 피우려고 바깥에 나가셨잖아요. 맞죠? 였을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산에서는 자기를 환자와 그 가족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라본다. 위기의 순간을 보내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것, 즉 위안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할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반응은 당연히 웃는 얼굴로 병실을 한 번 더 청소하는 것이다. 루크는 그렇게 했다. 나중에 그는 인터뷰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 방을 다시 청소했습니다. 환자의 아버지가 보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나는 그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무려 6달이나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었잖아요. 아버지도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나는 병실을 한 번 더 청소하면서도 그분에게 전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산이 자아를 세우고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첫 번째 산이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무언가를 남에게 주는 것이다. 첫 번째 산이 계층 상승의 엘리트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 자기 자신을 단단히 뿌리내리고 그들과 손잡고 나란히 걷는 평등주의적인 것이다. 두 번째 산을 오르는 방식은 첫 번째 산을 오르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 첫 번째 산은 정복한다. 내가 이 산을 정복하는 것이다. 정상이 어디인지 멀리서 확인하고는 그곳을 향해 길을 쓰고 올라간다. 그런데 두 번째 산은 다르다. 두 번째 산이 나를 정복한다. 나는 어떤 소명에 굴복한다. 그리고 그 소명에 응답해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부당함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한다. 첫 번째 산에서는 야심을 품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며 독립심을 발휘하지만 두 번째 산에서는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친밀하며 무엇에도 굴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다. 이런 차이점을 전제하면 첫 번째 산에 있는 사람들과 두 번째 산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산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쾌활하며 함께 어울리기에 흥미롭고 재미있다. 이들은 자기 일을 인상적일 정도로 멋지게 수행하며 또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멋진 식당으로 당신을 데려갈 수 있다. 두 번째 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상의 여러 즐거움을 싫어하지는 않는다. 이들도 좋은 포도주 한 잔이나 멋진 해변을 즐긴다. 그러나 이들은 도덕적인 기쁨을 추구하면서, 즉 자기 인생이 어떤 궁극적인 선을 지향하도록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추구하면서 그런 즐거움들을 초월해 지나쳐 왔다. 이 사람들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들은 기쁨을 선택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보내는 나날은 대개 진이 빠질 정도로 힘들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몽땅 내던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온갖 요구와 요청이 이들의 하루하루를 빽빽하게 채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층 더 넓은 활동 범위 속에서 살며 자기의 더 깊은 내면을 활성화시켜 한층 더 폭넓은 의무를 스스로 떠안고 살아간다. 이들은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C.S. 루이스가 표현했듯이 내 이웃이 누리는 영광의 무거운 짐을 날마다 내 등에 지우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오로지 겸손함만이 그 무게를 버틸 수 있다. 혹시라도 자존심을 내세우다간 그 짐의 무게로 등이 부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또 첫 번째 산의 조직과 두 번째 산의 조직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지만 이런 활동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두드러진 흔적을 남기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그런 데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나면 그냥 떠나버린다. 그러나 두 번째 산의 조직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려서 영원한 어떤 흔적을 남긴다. 톨스토이도 계곡에 떨어졌다. 레프 톨스토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첫 번째 산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젊은 시절에 군대에 갔으며 방탕한 생활을 했다. 온갖 모험을 했고
연문도 많이 뿌리고 다녔다. 결투도 여러 번 벌였다. 그러다가 위대한 지성인으로 이름을 떨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동료 몇 명을 모아서 함께 급진적인 잡지를 창간하고 글을 쓰면서 계몽주의를 퍼뜨리는 일에 힘썼다. 그는 소설가가 되었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성공을 거두었다. 그 결과가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를 비롯한 작품들이다. 톨스토이는 도덕적으로 나태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늘 많은 것, 담배, 사냥, 술, 고기 등을 포기했다. 그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도록 자기만의 규율을 만들었다. 훗날 회고에 따르면 당시에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지적인 완벽함을 성취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인생이 나에게 연구할 기회를 준 모든 것을 연구했다. 나는 나의 의지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으며 내가 철저하게 지켜야 할 나 자신만의 규칙을 정했다. 힘과 민첩성을 길러주는 모든 운동을 하고 또 참을성으로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경험하면서 신체적인 완벽함을 갖추려고 노력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물론 도덕적 완벽함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전체적인 완벽함에 대한 믿음, 즉 나 자신의 눈이나 신의 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더 나아진 것처럼 보이고 싶다는 욕구로 대체되었다. 바로 그때 인생이 그에게 시련을 안겨주었다. 맏형 니콜라이가 37의 나이에 사망한 것이다. 니콜라이는 선하고 진지한 사람이었다. 톨스토이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론과 논리로도 형의 죽음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때 톨스토이는 어떤 경험을 했다. 자기가 유명 인사로서 누리는 특권이나 완벽함보다 훨씬 더 위대한 어떤 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경험이었다. 그 사실은 인간이 이성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절대적인 진리였다. 톨스토이는 파리에서 단두대 처형식을 지켜보았다. 머리가 잘려 몸에서 분리되는 걸 보고 또 그것이 상자 안에 떨어지면서 내는 둔탁한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존재나 진보의 합리성에 대한 그 어떤 이론도 그런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내 지성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로 온전히 이해했다. 설령 이 세상이 창조된 뒤로 존재한 모든 사람이 어떤 이론에서든 이런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더라도 그것은 결코 필요하지 않으며 잘못된 것임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므로 나의 판단은 사람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옳고 필요한 것에 근거한 것임이 분명하다. 톨스토이는 그때까지 계몽사업에 또 이성, 진보, 지성, 그리고 대중의 지지에 자기 인생을 걸었다. 그랬던 그가 지금 계몽사업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과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내 인생은 멈추어 버렸다. 나는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잠잘 수 있었다. 사실 나는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아무런 삶도 없었다. 내가 합당하다고 여겼을 만족을 추구하려는 그 어떤 욕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무언가를 원하더라도 그것을 얻는지 못 얻는지는 중요하지 않음을 이미 나는 알아버렸다. 인생이 부조리하고 쓸모없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방에 있던 끈이란 끈은 모두 치워버렸다. 혹시라도 자기가 목을 메고 자살을 시도할지 몰라서였다. 사냥총도 자살 도구가 되지 않도록 멀리 치웠다. 그는 지적인 인생을 다루던 예전의 글쓰기를 모두 미친 짓이라고 여기기 시작했다.
자신이 아무리 이런저런 잡지에서 호평을 받더라도 도대체 누가 신경이나 써줄까 하는 마음이었다. 돌이켜보면 자신과 동료들은 세상을 개선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기 위해 글을 썼을 뿐이었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신물을 느꼈으며 인생에서 그 어떤 의미 있는 것도 찾지 못했다. 그는 인생의 계곡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실감이 톨스토이와 같은 사람에게 나타났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성취밖에 이루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러나 톨스토이 말고도 이런 사실을 알았던 위대한 작가들은 많았다. 인생의 계곡에 떨어진 사람의 부와 명성과 성취가 아무리 많고 높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 사람을 계곡에서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 누구나 고통의 시기는 찾아온다. 계곡에 단 한 번도 굴러 떨어지지 않은 채 더 많은 힘을 얻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긴 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느 정도 고통의 시기, 자기 자신에게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져야만 하는 시기를 견뎌내야 한다. 고통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서 찾아온다. 어떤 사람은 일에 치여 사느라 자기 인생의 실마리를 잃어버렸음을 깨닫는다. 어떤 사람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한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밝은 미래는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고 느낀다.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 암, 뇌졸중 등으로 쓰러진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성과를 토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 올렸지만 실패나 스캔들을 겪고는 이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다고 느낀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감정이 드라마틱하게 닥치는 위기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위기로 다가온다.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점점 사라진다. 융합파에 속하는 정신분석가인 제임스 홀리스가 상담했던 어떤 환자는 이 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는 무슨 게임을 하든 간에 기를 쓰고 이기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런 게임들에 얼마나 많이 휘둘렸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기려고, 즉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싶어서 격렬하게 싸울 수 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모든 게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는다.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치를 측정할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는 상태에 떨어지고 만다. 작가 에이다 캐로는 오프라 윈프리의 공식 웹사이트인 오프라닷컴에 기고한 글에서 많은 여성들, 심지어 30대와 40대의 여성들까지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바람에 표류하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 상태를 설명했다. 이 글에서 41살인 그녀의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가끔 난 매우 명징한 어떤 순간들을 경험하곤 하는데 보통 여럿이서 화상회의를 길게 할 때 그래.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야. 너 지금 뭐라고 있니? 이따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따분하기만 하잖아. 당장 때려치우고 밖으로 나가 네가 좋아하는 걸 하지 않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냔 말이야. 사람들은 보통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포괄적인지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무언가 잘못된 게 있음을 부정한다. 그런 다음 낡은 실패의 계획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강화한다. 그러고 나서는 어떤 새로운 흥분거리, 예를 들면 연애를 하거나 술을 더 많이 마시거나 마약에 손을 대거나 하는 것에 자신을 내맡긴다. 그러다가 결국 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책이 500페이지가 넘는데 너무 일부만 소개를 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제목도 그렇지만 이 책은 두 개의 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구분은 서로 다른 도덕적 세계관 사이의 대조를 이야기 형태로 보다 쉽게 풀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산은 개인주의 세계관으로 자아의 욕구를 중심에 둡니다. 두 번째 산은 관계주의 세계관이며 인간관계와 헌신, 그리고 심장과 영혼의 욕구를 중심에 둡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인주의 세계관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강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산인 관계주의에 더 집중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나 아닌 타인을 돌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쪽으로 자기 존재를 확장해야 합니다. 좋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훨씬 더 큰 차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문화적 패러다임 전체의 무게중심이 첫 번째 산의 초개인주의에서 두 번째 산의 관계적 사고방식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저는 첫 번째 산도 다 오르질 못해서 중간쯤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산을 목표로 하면 사람은 단순한 행복이 아닌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기쁨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